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헌법 조문 특강입니다. 네, 5급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그래서 5급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전처럼 뭐 조문 특강은 뭐 3회짜리도 할 수 있고 4회짜리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뭐 판례까지도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까지 철저하게 하자면은 이제 넉넉하게 회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 강의는 컨셉이 있습니다. 예, 뭐 좀 찍기 특강,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족집게처럼 마지막으로 가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나 최근에 이제 그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거나 좀 이슈가 설정되어 있는 이런 조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고 한 회차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약간의 국적인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미 뭐 통치행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올해 출제됐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요번에 뭐 비상경 과정에서 특히 이제 문제됐었던 내용들이 이제 탄핵 심판 이제 절차 같은 것들, 그 재판부가 이제 절차를 운영할 때 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그 준용의 범위가 우리 헌재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판부의 재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리인단하고 서로 이제 마찰도 있고 막 그러죠, 그죠? 옳리 거르니 뭐 어떤 게 맞느니, 뭐 재량이 주어져 있단 말이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니란 뜻인데 일단 이제 그게 이제 타당성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판례 내용으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문상으로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판례 관련 판례로서 중요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시험이 이제 곧 다가온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자세는 어쨌든 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뭐 기본 강의하듯이 쭉 풀어내고 있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요. 포인트 위주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그렇고 조문도 그렇고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하고 되새김하는 이런 정도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빡빡하니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책 2페이지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열어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나옵니다.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오른쪽 파트 내용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구성이 나오는데, 뭐 요것도 5급 시험에서 한번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오지문은 아니고 정지문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한번 뭐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헌법 전문의 성격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데, 전문의 그 네 줄 이하에 보면 이제 키워드 위주로 보십시오.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재판 규범이 되고 또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 기준도 된다라고 보는데 모든 국가장을 이제 구속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 권리 또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권을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리 규범과 제도 규범 그리고 이제 권리 규범의 속성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재는 원리 규범은 이상적 신념, 권리 규범은 개인적 삶의 기준, 그 다음에 제도 규범은 그 외 각종 통치 조직의 운영 기준을 담은 이런 규범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서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헌법 전문의 이제 구성 내용이 보면 기본 원리예요. 헌법에 이제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원리 규범이다 보니까 권리 규범을 직접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죠. 그 부분 체크하십시오. 키워드로 제가 이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보일 겁니다. 자, 전문의 내용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5급 시험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뤄졌다 생각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고 오른쪽에 뭐 두 문자가 있지만은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 강의로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서서 또 차근히 또 확장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제가 이제 터치 않은 두 문자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비교 파트에 나오는 이제 두 문자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시소하게 나올 수 있는 브리타 대명이기 때문에 기본 사항들이 아니에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그 도표 밑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위헌심사의 준거규범 이런 것들요. 이제 과거의 헌법 시절에 뭐 사공헌법 시절에 있었던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어떤 위헌성 같은 것을 다룬다거나 이렇게 이제 과거 헌법에 있었던 헌법 시절에 있었던 문제를 다룰 때 그 이제 재판 규범이 그 당시의 헌법이냐 지금 현재 헌법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현행헌법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현행헌법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이유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당대 또는 현 시대의 시대 정신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천년 전에 어땠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이런 조치나 이런 제도나 법률들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현행헌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대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가 이제 공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총강 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제1장에 총칙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1조 1항 조문. 예, 그리고 1조 2항이 이제 국민주권 조항인데, 이런 것들은 오지문이 아니어도 출제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출제되는 게 그냥 요대로 나오면 밋밋하죠. 예, 그래서 이게 헌법 전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국, 예, 국가 형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 다음 국민주권 조항은 헌법 전문이 아니라 이제 본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명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하고 갑니다. 특히 1항은 본문 조항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 자, 제2조 쪽으로 갑니다. 국민이 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2조 1항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적 법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 또는 국민의 신분에 관련된 각종 규율은 헌법이 직접 정한 게 아니라 그 법률, 지금 현재쯤 이제 국적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을 통해서 따로 규율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만 체크하죠. 예, 국적법을 규율하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헌법에서부터 이제 개방된 채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적법 판례는 몇 가지 얼마 전에 이제 위헌 나온 거, 몇 가지 특징 있는 거 빼고는 대부분 합헌이에요. 그래서 부모, 부계혈통주의, 이런 남녀 불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헌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복수국적자가 이제 병역준비역에 만 18세에 이제 병역준비역이 됐을 때, 그때 일률적으로 이제 국적 이탈을 이렇게 너무 일률적인 기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제한하는 것들을 외국에서 오랜 동안 살아오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실정 같은 것들을 너무 고려하지 못한다 해가지고는 위헌으로 나오고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몇 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특별한 건 있죠. 예, 특별한 건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볼 것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내용 파트로 가보시면은 4번에 부계혈통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 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과거 규례라는 거, 이런 거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3번 같은 것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인데, 예, 그래서 외국인이 특정 국가, 원하는 국가의 국적을 마음대로 이제 요구하거나 이를 헌법상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이런 내용들인데, 요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을 배경으로 봤지만은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기본권이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데, 우리 헌법에 가면은 이제 거주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잖아요. 14조에. 그런 이제 거주인의 자유를 거주인의 자유의 이제 성격이 외국인도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인가,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라고 봅니다. 영토 주권 이런 관점 때문에 거주 이전, 거주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리들이 이제 확장되어서 외국인이 자기가 원하는 국가의 국적을 누릴 자유도 인정받기 힘들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조 조문 내려가시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 조항이 있죠. 한반도 전체를, 그죠? 우리 영토로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북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대법원 판례와 환제 판례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보는 3조가 재헌 때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4조 통일 조항하고 이념적으로 좀 충돌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3조가 근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북한은 역시 반국가 단체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평화 통일 의무 조항이 이제 4조에 바로 밑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하고 서로 이제 같이 해야 될 이런 이제 동반자적인 어떤 정치적 실체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반국가 단체로서 정상국가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국면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될 의미는 또 갖는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개념을 이렇게 구분하는 절충선을 취하고 있다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다음에 3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3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두 줄에 보시면 영토 조항만 가지고는 도출이 안 된다고 봐요. 영토 조항은 누가 봐도 드라이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경계를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각 개인들의 어떤 삶의 기준들, 인간다운 삶의 기준 그 자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1호부터 권리를 직접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데, 다만 이제 모든 권리 행사의 기반이 되는 공간적 영역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제 영토니 영역이니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때 한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도 누리고 이런 것들이고, 영토를 뺏기고 없다. 예, 뭐 국권을 침탈당하고, 그죠?
강점을 당했다. 이러면은 권리라는 게 거의 뭐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특정 나라가 이제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면 환경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이런 영역들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토 조항만을 가지고 영토권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예, 이념으로부터 영토에 관한 권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영토권은 뭐 간단하게 보자면 객관식 대비해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영토조항 3조로부터는 직접 도출이 안 되지만 헌법의 이념으로부터 기본권 보장이라는 입헌주의 이념으로부터 도출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근데 바로 밑에 이제 4조로 하시면은 통일에 관한 기본권, 요거는 우리 헌재가 아예 부정을 해요. 예, 통일의 영역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고춧가루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개입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데다가 만약에 이걸 기본권으로 인정하면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겁니다. 그죠?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제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왜 통일 안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통일 정책이 왜 이리 허접하냐 하면서 엄청난 헌법소원들이 이제 예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일권은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영토조항 해석 관련 문제들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조로 가십시오. 5조로 가면 이제 침략전쟁의 부인 조항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라크 파병 결정하고 관련된 판례가 있죠, 그죠? 오른쪽에 두 문자로 자이툰 각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라크 파병 부대 중에 자이툰 부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자이툰 부대의 각하, 즉 사령관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요게 이제 헌법소원의 이론 중에 뭐 자기 관련성이 없다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문제되고 있는 통치행위, 예, 통치행위 관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부 각하시켰어요. 그래서 두 차례 위헌지기가 된 적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사안에서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항을 문제 삼았다. 자기 관련성 없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이죠. 그래서 각하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서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자제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는 또 다 각하시켰기 때문에 이 각하가 나왔는데 오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위헌으로 판단받았다. 혹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형성되면 다 틀립니다. 부적법 각하 결정은 들여다봐주지 않는 결정이죠, 그죠? 그래서 들여다봐줘야 될 조건을 못 갖춘 청구이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고 끝내버리겠다라는 게 각하 결정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서 나오는 위헌 결정, 합헌 결정, 인용 결정, 기각 결정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항이 상당히 중요해졌네요. 5조 2항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헌정사가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넓은 의미의 공직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규율한 조항이 7조에 가면 직업공무원 규정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20때 도입됐어요. 20때. 각종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최초로 들어오는 게 주로 20입니다. 지방자치 빼고. 그런데 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행헌법에 도입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5조 그 왼쪽 조문 파트의 맨 밑에 가면 설명에 죄송합니다.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조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50인데 하여튼 요게 최근에 도입됐다. 예,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 이게 국가안전보장 조항 말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아니고 이제 정치적 중립성 조항, 그거는 60 현행입니다. 자, 그래서 국군의 정치, 다음 페이지 가면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현행헌법에 도입됐다.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자면 30, 40, 50까지가 군무정권이에요. 그래서 군무정권이 이제 마감되고 60 현행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때 이제 국군의 개입을 통하는 이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한계로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20인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60 현행이다. 요거 한번 체크합니다. 자, 다음 6조 국제법 존중주의 조항들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 시험하고 관련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조약의 개념 정도만 한번 읽어 두십시오. 의쪽에 그거 한번 읽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개념 정도 내려가시면 1번에 의해서 마지막 줄에 우리나라의 승인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규범으로 인식되면 우리도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냥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인 과정, 판정 과정, 이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행헌법 어디에도 그 수용 절차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하고 자, 다음
이제 7조 가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무원 조항이 나오죠. 요것도 같이 중요해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런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각종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뭐 행태들, 또 그들의 이제 의식 체계들 이런 것들이 막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뭐 어떤 진영에서 기대했던 것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들을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제 이런 헌법 7조 1항의 국민봉사자 규정이나 7조 2항의 뭐 직업공무원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따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장차관 이런 분들은 어때요? 뭐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뭐 이런 분들은 7조 2항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7조 2항이 적용되는 직업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좁아집니다. 그 결과 그 업무 성격상 임시적인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일을 부여받은 이런 이제 공무원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은 다 정치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7조 2항에 적용을 받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7조 1항이라고 하는 이제 이 목적 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받죠. 그래서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재판 규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하시면은 둘째 줄 내용 보십시오. 오른쪽에. 자, 7조 1항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그 밑에 최광의의 공무원이다. 뭐 모든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수탁사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그러고 나서 4줄 가시면은 또 공무원의 책임 규정이 있어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다뤄지지만은 요번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의미 있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명시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법적 책임은 뭐 탄핵소추나 뭐 국가배상 책임이나 이런 이제 헌법이 직접 정한 것 빼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외에는 대의지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에 머문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 아래 이제 키워드 보시면은 이념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앞머리 두 문자로 따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책임볼까요? 이 정도 책임만 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8조 내려가 볼게요. 정당의 자유 나누는데 요것도 또 의미가 부각됐죠, 그죠? 그 얼마 전에 그 포고령에 보면은 비상계엄 이제 포고령에 보면은 모든 정치 활동과 뭐 정당 활동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의 단체 활동 같은 것들을 영장 없이 금지하며 위반하는 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정치 활동과 관련된 이런 기본권이나 제도 보장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의미가 부각되고요. 그것도 영장제도 같은 경우도 좀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정당의 규정에 보면은 정당 조항 8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에 8조에 딱 정당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제도나 이제 그 공무원제도 같은 경우 우리 4대 제도라고 하죠. 대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법 장치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당제도, 선거제도, 그다음에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4가지거든요. 정선, 공지 이렇게 4가지인데 선거제도하고 공무원제도 같은 경우는 그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이 우리 헌법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24조, 25조에 가면 선거권, 공무담임권, 또 그 외에 뭐 피선거권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됨과 동시에 또 뭐 선거 공영제를 포함해서 이런 각종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성이 막 이렇게 따로따로 막 이렇게 잘 구성되고 있어요. 자, 근데 정당제도는 보면은 8조에 딱 유일한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그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보면은 117조, 118조 딱 2개 조항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그 성격 파악에 관련된 이제 견해 드립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 8조는 이 전체가 이제 정당이라는 어떤 제도를 보장하려는 조항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되고 있지만은 그 8조 1항 조항을 우리 현재는 그 이전에 제도 보장 이전에 기본권 보장 규정으로 봐요. 정당이란 것이 대의국가의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대표를 뽑는 선거도 중요하겠지만은 대의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지가 국정에 제대로 전달되어서 국가가 이제 탈선을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정당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8조 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이 조항을 이제 기본권 보장 조항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정당은 교과적 성격이 인권 보장 및 제도 보장 동시보장입니다. 이중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근데 지방자치는 우리 헌재가 순수한 또 제도 보장으로 봐요. 117조, 118조 규정은 순수 제도 보장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성격 파악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자, 8조 1항은 이제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 복수정당제 오지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고 있다,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 나오는데 그 자유를 보장하는 당연한 결과죠, 그죠? 예. 정당이 누가 하나 만들면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든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로 성립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수 성립을 원만하게 복수로 성립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제도를 또 같이 보장하는 이런 측면들은 너무 당연한 산물이라고 합니다. 헌재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항에 가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해서 이걸 줄여서 이제 당내 민주화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정당의 어떤 조직에 관한 자유는 1항에서 이미 보장이 되고 있죠. 그것도 기본권으로. 근데 2항에 가면은 또 목적 조직 활동에서 그 정당의 이제 전반적인 조직에 관련된 또 어떤 규율이 또 있는데 이 두 조항의 성격이 뭐냐 하니까 우리 판례는 1항은 포괄적인 자유의 보장 조항이고 2항은 1항을 통해 포괄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한계 조항일 뿐 새로운 근거 조항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내용이 오른쪽에 실려 있으니까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단락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어요. 8조 2항의 성격 밝힌 데서 이게 오지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8조 2항은 8조 1항의 포괄적 자유를 한계 지우는 이런 이제 내용일 뿐이지 포괄적으로 이미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에 1항을 통해서 또 다른 보강 근거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규명의 기능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기능이 있다라는 식의 오지문 많이 나오니까 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파트에 저 위로 가면 이제 정당의 자유 8조 1항의 이제 성격이 이제 기본권, 그것도 아주 포괄적인 설립, 활동, 소멸, 정응 과정을 보장하는 걸로 이제 넓게 보는데 워낙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 조문을 보면 어때요? 8조 1항이 설립은 자유다라고 해서 그 최초 성립 과정에 대해서만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헌재는 더 넓게 설립, 활동, 소멸, 탄생과 소멸의 정 과정을 우리는 이제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본권, 주체성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헌재가 실질설에 따르거든요. 대부분의 이론들이 다 실질설이죠. 헌법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1번 단락에서 중간쯤 가보시면 이제 등록이 취소된 정당법에 의해서 이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그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거는 항상 실질이에요. 그래서 실질이라는 키워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록은 말소됐지만 어떤 형식적인 조건은 말소되고 없지만은 그 이제 운영 실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당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침해가 있을 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이제 구조로 가겠습니다. 자, 전통문화 계승 조항인데 요거는 그 계승의 의미가 이제 전통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승이 아니야. 현대 사회에도 보편성을 가질 때만 계승의 대상이 된다. 그 둘째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그 보편성이 중요해요. 보편성. 거기다가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오른쪽 파트에 나가면 나오는 이제 그 둘째 줄 불편부당 원칙이라고 하는 이제 헌재가 제시하는 원칙이죠. 이 불편부당 치우칠 편 무리당자를 써서 국가가 특정 문화 영역에 치우쳐서 보호를 한다거나 문화 영역을 막 구분지어 가지고 무리를 지어 가지고는 무리를 구분해서 보장을 달리하는 이런 이제 차별적 취급 같은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문화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우리 헌재가 이제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요거 잘 체크하시고 마지막 두 줄에 가면 엘리트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가 보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부분을 옛날부터 오지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트 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가 보장 대상이다. 이런 식의 이제 오지문들을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화를 평등을 보장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빠질 이유가 없죠. 나쁜 문화도 아니고 그죠? 자, 그다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쪽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권 우리 교재 기본서에 그 총론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이제 기본권 주체성 파트인데 그때 이제 실질설 이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배경이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2장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적자를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이나 아직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들, 보유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데 우리 헌재가 이제 실질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유사한 실질을 가지는 모든 주체들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장이 되죠.
자, 이제 10조에 가면 인간존엄 행복주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헌정사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예, 바로 왼쪽 아래쪽에 나오죠. 오른쪽으로도 나오고. 인간존엄 가치는 30대 도입되고 행복주권은 50대. 그래서 이제 군부 쿠데타의 선 후배가 한 번씩 국민들에게 뭐 맹세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언 조항. 예,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해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주 뭐 헌법에서 가장 수려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조항을 도입했는데, 예, 그 바람에 이제 괜히 이제 해석의 여지들이 생겨나고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자, 어쨌든 행복주권은, 행복주권, 인간존엄은 권리로 명시가 안 되고 있지만 기본권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가. 그 다음에 또 행복주권은 너무 넓어요, 범위가. 여러분한테 행복합니까? 그걸 또 추구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다 글쎄요 하실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한 게 뭔지, 그걸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행복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함부로 이제 심사기준, 헌법소원의 심사기준이라는 걸로 쓰이다 보면은 이게 심사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막 이러다 말이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재가 그 쓰임새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범위를 축소하는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내려가 보시면 맨 밑쪽에 이제 오른쪽 파트에 맨 밑쪽 보시면 포괄적인 자유권의 성격만 부여합니다. 그래서 청구권, 사회권 같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의 성격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 다른 개별 기본권이 같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개별 기본권만 쓰고 행복주권은 따로 쓰지 않는 이런 보충관계 이론을 또 제시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충적 자유권설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의미 있게 쓸 수가 있어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기본권 보장 의무에서 이제 보호 의무, 적극적인 보호 의무 이런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국가가 직접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간에 일어난 기본권의 제약 또는 기본권의 침해, 이런 이제 현상들을 국가가 그냥 관망만 할 것인지 아니면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책무가 있는지 그런 걸 따지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후자의 의무를 인정을 하죠. 다만 이제 그게 준수하지 못해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할 때 우리 헌재는 광범위한 이제 입법 형성권 이런 걸 존중하는 취지에서 심사 기준을 과잉 금지가 아니라 과소 보호 금지, 줄여서 이제 과소 금지라는 기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 파트에 판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딱 중간쯤에 과소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보이네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첫째 줄 올라가시면 10조 후문 여기가 이제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무, 보장 의무까지도 근거 지을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가 있다, 실적 명문의 근거가 있다는 것도 체크합니다. 그 왼쪽에 그 10조 왼쪽 페이지 가볼까요? 8페이지에 이제 10조 조문 보시면은 첫째 줄에 나오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보장할 의무라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지만은 아주 포괄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든 적극적인 자세든 보장하라라는 책무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의 근거를 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제 11조 가보죠. 11조는 이제 평등권인데요. 평등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 기준이, 심사 도식이 일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도식과 좀 차이 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심사 기준도 다르죠. 심사 기준도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광범한 입법 형성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평등 규율은 입법 형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 보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평등한 거냐, 어떤 게 이제 같고 어떤 게 다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개념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이런 영역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은 형성권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광범한 이제 형성권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 자의금지 원칙, 그죠? 아주 완화된 단순한 혐의성을 판단하는 자의의 발동만 방지하는 이런 내용으로 심사를 하는데 다만 이제 특별히 평등이 강조되는 어떤 영역에서 특별 평등 규정 영역에서 차별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관련 다른 기본권에 또 중대한 제한 효과를 유발한다거나 이럴 때는 비례 심사를 하는 이런 이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뭐 1번에 가면 1번은 보지 마시고 그 오른쪽 내용 중에 이제 아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제 평등권의 심사 구조 나오죠. 그런 데 가면 이제 다 쓰여 있으니까 키워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12조로 가보죠. 신체의 자유 쪽인데, 신체의 자유에서는 이제 적법 절차니 영장주의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많이 부각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포고문에 담겼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장주의도 살짝은 들여다봐야 돼요. 아주 깊이 있게는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의 이제 그 연역과 성격 이런 것들이 조문 구조와 이제 결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체 자유 가면 왼쪽에 두 문자가 엄청 많은데 다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 그 두 문자 상자에서는 두 번째 줄에 적법 처보강 요거만 좀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단골입니다. 조문제 단골인데 적법 절차 원칙하고 법률주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치주의, 그러니까 대륙계의 법치주의 원칙과 영미계의 적법 절차 원칙이 함께 규정된 문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처보강이에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 여기는 그 법치주의, 법률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이 대륙계의 원칙과 영미계의 원칙이 다 같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규정된 유일한 조항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막 다른 거 섞어가지고 막 체포 이런 거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오지문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구분하시고 적법 처보강 뭐 아내를 뭐 보강할 필요 있으면은 적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아내가 살아 있는데 또 아내를 보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문자는 살짝 넘어가시고 그 세 번째 두 문자 상자 보시면 그것도 두 번째 것만 보세요. 쌈장도인이라고 하는 거. 예,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라고 해서 그 원래 그 사람의 인신을 이렇게 제약을 할 때는 형사절차상 이제 제약을 할 때는 영장을 미리 제시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12조 3항에 있는데 다만 이제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어떤 이유, 공익적인 이유로 먼저 체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범 그리고 이제 긴급체포인데 긴급체포 요건이 오줌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장기 3년, 거기다 플러스 도주 인멸의 염려.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장기를 단기로 바꾸거나 3년을 1년으로 바꾸거나 또는 장기 3년을 갖추면 도주인멸의 염려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오줌은 나오니까 그걸 엮어서 이제 쌈장도인, 쌈을 짱 잘하는 무도인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됐고, 그 밑에 이제 맨 마지막 두 문자 상자가 보시면 고무국자라는 두 문자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 분야에 좀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당 부분에 해석본에 들어가면은 그때 한번 살려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내용 쪽으로 가보죠. 내용 파트로 가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에 적법절차 조항의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요. 적법절차는 현행헌법에 처음 신설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이념은 우리가 재헌 때부터 대륙계 어떤 그 법체계를 수용을 하면서 대륙계 특히 이제 독일에서 발전한 법치주의 원칙을 다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적법절차 원칙, 영국에서 태생해서 미국에서 이제 발전시킨 이런 적법절차 원칙은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똑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에서 추가를 했거든요. 그게 군부 정권을 거치면서 그 과거에 법치주의가 유린당했던 이런 이제 반성적 고리 때문에 인권 보장을 좀 더 이제 강조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적법절차 조항을 도입한 것인데요. 헌정사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 우리 조문에는 보면 세 줄 보세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 절차적 보장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신체의 자유 12조 영역에서 또 뭐 체포, 구속, 압수 뭐 이런 것들처럼 그죠? 그 형사상 강제 처분 이런 것들과 관련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통솔과 판례는 적용 범위를 넓게 봅니다.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발전된 지금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가는데 요게 이제 왼쪽에 두 문자 상자로 있어요. 두 번째 신형차 확대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수소차 뭐 이런 뭐 내연차 말고 그죠?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신형차들이 막 확대 보급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 이제 그 진술거부권 이런 것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진술거부권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냥 내란죄 재판이 관련돼 있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임무상 발언이 제한됩니다. 이런 거 많이 났잖아요. 국회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술거부권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이라면 어떤 절차에서든 국회 청문 절차나 어떤 국회 조사 절차나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성격을 갖는데 다만 형사상 불이익과 관련되어야 됩니다. 그 자기 불이익과 관련돼야 되고. 자, 그 정도 꼭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는 지금 여기서 볼 건 없어요. 여기서 볼 건 없고,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이제 영장주의 관련해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넘기도록 하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십시오.
자, 이제 변호인 조력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인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새롭게 이제 나오면서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지각 변동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쪽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히 준비하시는 부분이라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체이자유의 영역에서 절차적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이런 이제 무기평등성 보장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신체의 자유와 관련만 되면은 신체와 관련만 되면은 그게 형사 절차든 행정상 구속이든 안 따집니다. 뭐 행정 절차라고 하더라도 구속 즉 인신을 제약하는 이런 조치면은 다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의 영역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가 진행될 때 방어가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때만 누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이미 이제 형집행에 들어간 수용자나 이런 존재들은 이제 누리지 못한다. 라는 판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그 1번의 주체 파트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하의 내용들이 보면 이제 변호인 조력권의 이제 구성 내용들인데 일단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오. 6번 항목으로 가보시면 변호인 등이 피고인 등을 조력할 권리가 문제되죠. 예, 조력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지 할 권리가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가면은 이제 일부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법률상 권리인지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할 기본권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예전에 보면은 두 줄 보십시오. 변호인의 구속피의자 등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변호인의 변호권 그 다음에 또 밑에 키워드 변호인이 되려는 자, 즉 예비 변호인의 접견권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로서 기본권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피구속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변호인이 된 시점에서는 변호권 같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변호 활동권은 기본권이지만은 그냥 당사자를 이렇게 접견하고 하는 권리들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동그라미 3호줄로 하시면 대법원은 미결수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관계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2022년도 판례. 여기 위에 키워드 다시 아래 세 줄의 중간에 보면 변호인 보이죠. 그것도 바로 밑에 내려오면 접견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인 자신의 접견할 권리를 예전에 이 옛날 판례예요. 아주 옛날 판례인데 우리 헌재는 그냥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기본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헌재도 바뀌어야 된다. 바뀔 거다 아마. 헌재도 이제 바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판례가 제시될 수 있는 그 관련 사건이 매개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안 생겨서 바꾸지 못했을 뿐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논의되는 것들이 다 기본권이에요. 다 기본권인데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 기본권으로 보는데 그 이제 변호인 자신의 접견할 권리, 구체적인 변호 활동권 말고 그냥 단순히 이제 접견할 권리, 그거는 법률상 권리로 본다는 그 옛날 판례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대법원 판례 최근에 판례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오지문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쭉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뭐 자백 제한 법칙 이런 것들은 너무 형사법적이라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자, 13조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고 있는 조항이죠. 13조 1항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13조 2항이 참정권 재산권 제약법규 불소급을 이제 제시한 조항인데 오른쪽에 가서 성격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자, 13조 1항 전단에 명시된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의 이제 성격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형벌이란 것이 다양한 기본권 제한 작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죠, 그죠? 기본권 침해 효과가 제일 세죠. 그래서 그 주홍 글씨를 남기잖아요. 사회적 낙인 효과 이런 것들까지 남기는 아주 이제 가혹한 작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1항에 별도로 명시한 이유가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짰다,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예, 그렇게 의도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형벌불소하고 원칙은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금지 규정으로 봐요. 그래서 세 줄에 보시면 절대적 소급표 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또 형벌불소하고 원칙의 이제 적용 범위는 실질서를 취합니다. 그 형벌의 의미를 실질서를 취합니다. 예, 그게 다섯째 줄에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형벌의 명칭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성격 성질 이런 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설과 실질설 요 두 가지가 형벌법규 불속 원칙의 해석론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요 이제 실질설이 나중에 비교되는 게 이중처벌금지 원칙 맨 그 아래쪽에 아래 두 번째 줄로 단락에 그 논점이 있는데 그거하고 반대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만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자, 그리고 근데 그 밑에 13조 2항의 금방 참정권 재산권 제약 불소급 원칙 요거는 우리 현재가 예시설을 취해요. 예시설. 여백에 써놓으세요. 금방에다가 예시설. 그러니까 참정권 재산권 이 두 가지만 굳이 뭐 소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어떤 기본권 분야는 소급이 허용되는가? 이런 찾아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소위법 금지 원칙의 의미가 법질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지 않으면 법치주의 국가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이 함부로 과거를 다시 규율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법적 메커니즘, 구조역학을 설정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은 이게 모든 기본권 제약에 다 공통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본권 보장을 신뢰했던 모든 국민의 어떤 신뢰를 유지해주고 보장하려면 이게 두 가지로 한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본권 보장에 이제 예를 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법 금지 원칙에 이제 일반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선언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진정소위법에 한해서 부진적 말고 진정수입법에 한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 금지다, 원칙적 금지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1항의 결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색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진정, 부진정 이런 것들은 이제 이름이 여러분들이 학습이 된 상태이니까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단락 바로 내려가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그 13조 1항에 또 있거든요. 그 셋째 줄에 있었죠. 왼쪽을 보시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 형벌 금지 또는 거듭 처벌 금지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그 맨 마지막 세 줄 가볼까요? 동그라미 2 보시면 요때 거듭 작용하는 게 금지되는 처벌의 의미를 좁게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만을 의미한다. 자, 형벌권 체크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재작용이긴 한데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이런 작용이긴 한데 이게 단순한 행정 제재거나 혹은 이제 뭐 형사법에는 또 보완 처분이니 이런 형벌과는 다른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는 형사 제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병과돼도 괜찮다는 게 있습니다. 병과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형벌이 내려지는 사안에서 또 똑같은 사안에서 형벌이 내려졌는데 또 다른 형벌을 또 이제 상정하고 또 심판해서 또 형벌을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데 국한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형식설입니다. 여백에 쓰면서요. 형식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법전, 즉 형법전에 가면 이제 그 뭐 사용, 징역, 금고 막 이런 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형벌의 유형으로. 그런 데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유형과 형벌의 유형이 같은 사안에 반복되는 것만 이제 방지하지 형벌과 보완 처분이 병과되거나 형벌과 뭐 법무부 행정 처분 이런 것들처럼 이제 행정 제재가 병과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저 위쪽에 형벌법규 불속 원칙 할 때 그때 형벌의 의미는 제가 실질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장됩니다. 막 보완 처분에도 확장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중처벌금지 원칙 할 때 처벌은 판례에 따르면은 축소돼요. 형식설을 취하기 때문에 그 결과 보완 처분으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중요한 결론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묻는 지문들도 나오면 아주 어렵죠. 그거 대비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14조로 가보겠습니다. 거주인의 자유인데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오른쪽 내용 보시면 두 줄 국민의 권리다. 영토 주권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토의 개념과 영토 주권이란 개념 이런 것들이 성립되고 있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특정 주권 국가가 누리는 공간적 영역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는 게 그 주권 이론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주인의 자유의 이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15조 직업의 자유가 나오는데요.
자, 직업 개념 같은 것들은 뭐 자주 묻죠. 그래서 뭐 두 문자 보시면 생계불문에서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가지면 종류 성질은 안 따진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내용 파트에 보시면 밑에 키워드를 보면 이제 성매매 이런 것들이 직업이냐 이게 이제 문제됐거든요.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이제 위헌 제기와 관련해서 성매매가 보호되는 직업에 드는가가 이제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따져봤는데 학계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이제 공공무해성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에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직업 개념에 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헌재는 학계하고 다르게 공공무해성 상관없다 이렇게 봅니다. 공공에 해가 되든 해가 안 되든 간에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밥벌이다, 입에 풀칠하는 일이라면 이거는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직업 개념을 너무 이제 엄격하게 보다 보면 이 자유 경쟁 국가에서 죽어나가는 국민들이 허다할걸요. 예, 뭐 배급 국가 형태, 뭐 공산주의나 이런 배급 국가형에서는 어때요? 국가가 알아서 이제 밥을 챙겨준다고 하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국가가 밥을 이제 챙겨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직업 같은 거 함부로 못 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도 공산주의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론에 다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같이 이제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개인들의 삶을 개인들의 경쟁에 역량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역량이 짜쳐가지고 뒤로 밀리는 이런 어떤 분들이 꼭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개념은 자유국가에서는 개방적이다라고 해서 넓게 보는 헌재 판례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의 이제 규제 필요성은 결국 이제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개념 자체를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단락에 이제 직업의 자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주로 문제가 되죠. 외국인은 직업 결정의 자유는 못 누린다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행사의 자유는 적법한 어떤 노동자로서의 지위 또는 적법한 고용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면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직업 결정의 자유는 X, 직업 수행의 자유는 세모. 예, 적법한 고용 관계 이런 것들 조건으로 이제 누린다고 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이론 같은 건 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판례가 이 이론을 잘 안 쓰거든요. 자, 그리고 16조 주거의 자유, 요거는 자, 주거, 이게 형사법이라면 주거 개념 이런 것들이 또 국회의사당이나 주요 국회의장이라는 주요 공직자의 어떤 관저나 이런 것들에 지금 얼마 전에 군인들이 침투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게 주거 침해니 이런 거 침해는 아니냐 논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형사법 아니죠.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 한번 보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영장주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왼쪽에 16조 보면은 그 주거 압색 이런 개념들 아시죠? 그죠? 뉴스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인체를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체포 구속이 또 있지만 또 주거나 이런 공간들의 어떤 있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강제 수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압색 이런 것들이 주거 압색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장주의가 명시되고 있는데 좀 애매한 게 우리 아까 12조에서 그 쌈장도인이라고 했던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와 같은 누가 봐도 이렇게 급박한 사정에서 필요할 것 같은 이제 사후영장의 예외 조항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 헌재 판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긴 힘들다. 왜냐하면 그 주거를 수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제 미리 빼돌려 버리고 증거를 훼손해 버리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위험 같은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장을 미리 발부받고 제시하고 이런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어느새 낌새를 채고 다 파괴하고 파회하고 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절실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헌재가 그러면 이제 12조에서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그 두 가지를 사후 영장의 예외로 이제 제시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현행범 체포든 긴급 체포든 다 긴급한 필요성 때문이죠. 긴급한 어떤 수사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구성된 것이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결국 이제 16조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은 긴급한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예외를 똑같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관련 형소법이
형소법이 체포영장만 있으면 주거영장이 따로 없어도 주거를 바로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수사의 능률을 돕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가 위헌이 나와버렸는데 그 이유가 오른쪽에 가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현재 판례는 두 줄 뒤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의 두 줄 뒤.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자, 긴급성과 필요성 두 가지입니다. 이 누적 요건 하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주거 분야에서도. 근데 그 문제됐던 형소법은 그 조문이 보면 밑에 키워드 볼까요? 체포영장 집행 시 필요하면 타인의 주거를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하나 빠졌죠. 긴급성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필요성만 들어가 있고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긴급성 요건이 안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이제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여러분들 뭐 B형 민기 우리 책에는 지금 없지만은 기본소에 있는 두 문자 이런 거 챙겨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조 통신 비밀, 요것도 조금 지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통신 비밀, 요거는 조문 문제만, 딱 조문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18조는 보시면은, 이게 사생활의 자유의 일반 조항이 17조입니다. 17조가 이제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 영역을 보장하는 일반 규정, 총칙 조항이고, 그 외에 이제 뭐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왼쪽에 있는, 그리고 16조 주거의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다, 수단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세요. 사생활의 비밀 불가침과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조문에. 근데 18조 조문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통신 비밀의 불가침만 있고 자유 불가침은 명시가 안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 현재가 이 조항을 17조 일반 조항의 틀에 맞춰서 넓게 봐요. 예, 그래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 그걸 다 보장하는 포괄적인 보장으로 보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통신 비밀의 불가침을 본질로 하는 이제 본질적 요소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재가 이제 넓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은 좁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해석은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은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19조. 양심의 자유 가시는데 양심의 자유도 뭐 우리가 병역법에 종료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두자는 게 위헌 나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조항 합헌 나왔다. 이런 것들만 잘 아셔도 되겠고 그 오른쪽에 나오는 첫 번째 단락의 양심 개념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 출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워낙 기본으로 다루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개념 그 파트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의 충돌 관련해서 이제 병역법 조항의 이제 결론들 일부는 위헌 나왔고 일부는 합헌 나왔는데 이걸 또 오지문으로 결론 이렇게 결론 장난치는 문제 많이 만드니까 그거 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조 종교의 자유 쪽인데요. 예, 종교의 자유 최근에 이제 그 육군훈련소 그 소장이 이제 종교행사 참석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하는 바였다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 원칙의 위반이 인정된 판례가 최근에 나옴으로써 이 종교의 자유 쪽이 좀 활발하게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낼 게 없어가지고 별로 출제가 자제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판례 위주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20조 이항에 가면은 이제 국교부인 종교분리 원칙이 나오죠, 그죠? 예, 요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고 국가의 종교 중립성입니다. 국가의 중립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요게 이제 종교 교육 분야 이런 것들에서 주로 옛날에 투영이 많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그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때문에 나머지 그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런 뭐 종교 교육 관련된 과거 판례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밀리지 않았나 출제 그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1조로 가죠. 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뭐 허가 검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항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항에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2항부터 먼저 보죠. 허가 검열. 21조 2항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라는 단어와 검열이라는 단어가 막 나열되고 있는데 같은 걸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인들이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입틀막 이런 것들은 방지돼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검열이라고도 표현하고 허가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검열 어떤 거나 써도 돼요. 허가제 금지 원칙 또는 검열제 금지 원칙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 뭐 입틀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내용들인데 절대 금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검열 금지 이제 요건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새기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는 헌정사 문제가 아주 활발하게 출제되죠. 그래서 맨 밑에 가면은 검이사육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발음대로 검이사육 이런 이제 두 문자를 잘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37조 2항에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항에서 그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의 헌정사하고 더불어서 같이 출제율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즉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의 내 그게 2040 50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열 금지는 60원법에 부활되는데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은 50 때 이제 부활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헷갈려요. 예, 그래서 이제 검의 사육, 내의 사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를 짜가지고 검의를 사육해서 티란툴라 같은 돈 되는 파충류를 사육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께 선물할 빨간 네일을 사러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문자 공부하고 있죠. 자, 그거 되새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내용 파트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음란 표현, 명예 표현 이런 것들이 그 조문의 성론인데 21조 4항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조문에 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언론 출판은 당연히 그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보장되고 그게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첫 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요게 문제되는 표현이 오른쪽 그 도표 속에 있는 세 번째 명예훼손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리고 21조 사항 둘째 줄에 누구든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 침해가 문제되는 게 오른쪽 도표 두 번째 줄, 두 번째 란의 음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이제 연결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장이 되는지 마는지 이게 문제되는데 요 조항을 우리 헌재가 옛날에는 그 보호 영역의 한계 조항이다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조항으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이런 이제 표현이나 행동 표현들은 헌법적으로 기본권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고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이 조항은 보호 영역에 보호되는 뜰의 한계를 제시하는 조항이 아니라 제한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즉 국가가 뭐 입법부나 이런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장될 국민의 이제 표현의 영역을 제한을 할 때 이런 기준 하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혹은 이제 아무리 적극적으로 보장될 표현도 이 정도에 이르면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예. 삶의 조화를 위해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제한의 모델 또는 제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이게 애초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을 보여준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최근의 판례입니다.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 영역의 한계 또는 보호의 조건이다라고 좀 쉽게 해서 보호 조건설 그걸 취하면 음란 표현이나 명예훼손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제한 조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제한 조건이라는 걸 아시고 다 보호된다. 이런 결론들을 잘 챙겨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그 아래쪽에 허가 검열 금지 원칙이 나오네요, 그죠? 그 허가 검열의 개념이 두 문자로 행정내사 자리 잡고 있고 여러 개념을 틀로 해서 그의 이제 더 구체적인 해석론들이 쭉 밑에 나오는데 그 확인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내사한다, 뭐 행정권이 내사를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잡아 놓으시고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이제 집회 결사 이런 거 다루는데 그 개념들이 출제가 많이 되죠. 집회 같은 경우는 그 집회도 결사도 이제 넓게 보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21조에 규정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른 조항에는 없는 허가 검열 금지 원칙이나 막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죠? 뭐 또 사회적 책임 조항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런 특별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이런 이제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장함으로써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 21조에 담겨져 있는 네 가지 기본권은 적극 보장설을 칩니다. 적극설. 그러다 보니까 집회의 개념도 넓게 봐서 그 다수절 뒤에 보시면은 내적인 유대감만 있으면 된다. 예, 모인 사람들 간의 내적인 유대관계 감정만 형성될 수 있으면 이런 적극적인 허가금들이 금지되는 이런 적극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단순한 군중 심리에 따른 그죠? 예, 어떤 그 모인 사람들 간의 어떤 끈끈한 애정 이런 거 없는 단순한 군중 심리에 따른 이런 군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배제될 뿐이다라고 넓게 봅니다. 그 다음 결사도 넓게 봐서 뭐 공동의 목적은 요구되지만 그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오른쪽 가보면 첫 줄 뒤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막 되니까 그거 가지고 중심을 잡아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조 학문예술 쪽은 그 오른쪽에 대학자치, 두 번째 단락에 대학자치, 성격 정도 잘 알고, 그 대학자치는 지금 31조 상위가 하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권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학의 자치는 예전부터 이 조항이 없을 때부터 학문의 자유의 구성 내용, 즉 기본권의 구성 내용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정권 시절에 이 진리탐구의 영역이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부정권이 끝나면서 현행헌법에서 대학자치 보장 규정을 특별히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대학자치는 이미 학문의 자유의 구성 내용인 기본권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보장이 못된 반성적 고려로서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 따로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기본권 조항으로 봅니다. 기본권 조항.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그 2번 단락이 기본권이라면 이제 주체가 누구냐 따져봐야 될 텐데, 그 전 구성원을 주체로 봐요. 전 구성원. 첫 줄에 나오죠. 그래서 뭐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그들의 모임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자원들이 되겠지만 진리탐구에, 그러나 그 외에 학생 직원들도 이 진리탐구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전혀 안 듣는데 제가 강의할 이유가 없죠. 예, 강의를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하고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교재도 만들었지만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강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으면은 제가 강의할 데가 없으면 또 결국 제가 이제 산소로 들어가야지. 그냥 자연인으로서 산에다가 나무들한테 외쳐야죠. 그겁니다. 예. 진리 탐구할 이제 의욕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이제 구성원들,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분자들이 그 시설과 인원들이 모두가 다 어떤 진리 탐구의 이제 의욕이나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쟁점에 따라서, 문제되는 쟁점에 따라서 누구든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23조에 이제 재산권 나왔는데 요거는 휴식을 좀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